안녕하십니까. 바른북소리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대 대선 끝났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박빙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지만 남한에 와서는 그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더군다나 이렇게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제가 우리 이번 20대 대선을 맞으면서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 찾아서 그래서 당내 경선할 때부터 참가를 했었습니다. 당내 경선할 때부터 참가를 해서 지금까지 왔었죠. 이렇게 활동하면서 정책 제안도 여러 건 했고,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렸지만 정책 제안도 그래도 의미 있는 정책 제안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 제안들을 했고요. 그래도 그 정책 제안들이 실현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이북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이북민들뿐 아니고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도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통일을 위해서 이런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 이런 정책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드린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성취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이북민들도 다 함께 뛰었죠. 그리고 저를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어땠습니다. 열심히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보면 저나 저를 어쨌든 지지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우리 이북민들, 절대 다수가 민주당 당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거죠.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너무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는데, 당선 못된 거는 별개의 문제로 치고, 이제는 당선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또 1,000만이 넘는 이런 이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윤석열 후보를 또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까 이제는 결과에 승복하고 좀 힘든 5년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싸울 일이 많아지겠는지는 혹시 모르지만, 그래도 적은 힘이나마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래도 또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그런 또 새로운 결심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거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하니까 좀 재미없죠. 제가 일전에 저보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라 이렇게 하는 댓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도 좀 해야죠. 저는 이렇게 함경북도 무산군이라는 이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무산군인데요. 이게 이렇게 우리 무산군입니다. 이게 무산읍이고, 여기가 읍이고, 이쪽이 삼봉 노동자구요. 이쪽은 또 남산 노동자구입니다. 그래도 이게 18만이 사는 도시입니다. 18만이 사는 도시. 예, 저는 여기 무산역전 있죠. 무산역전. 이 무산역전에서 제가 무산역전 있는데 요 앞에서 태어났습니다. 요 마을인데, 요 마을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군사로총위원회 마을, 림업기계 사택 이렇게 부릅니다. 이 림업기계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예, 제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 자랐고요. 여기 우리 집이었죠. 우리 여기서 이 집에서 살다가 이쪽 여기 2층짜리 집이 아파트거든요. 여기가. 네, 2층짜리인데 여기 2층에 가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간 다음에 여기 이 7층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네, 7층 아파트 이사 가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이. 어렸을 때는 여기가 무산인민학교거든요. 예, 여기 무산인민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리고 이게 우리 집에서 안 멀죠, 이게. 걸어서 여기서부터 걸어서 우리 애들 걸음으로도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예, 요런 데서 다 자랐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요건 또 무산 그 소년회관입니다. 그래도 그 객석이 한 1200석 정도 되는 1200석짜리 그런 객석 가지고 있는 회관이거든요. 소년회관. 여기 각종 기악 소조들, 양악기, 민족악기 소조들 다 있고요. 성악 소조, 화술 소조, 이런 소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소조도 있고요. 자동차 소조도 있고 이렇습니다. 미술 소조도 있고요. 저는 화술 소조를 다녔었죠. 제가 다람이 숙제 공부라는 그런 그 동화 이야기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나가서 전국 청소년 그 예술 축전에 나가서 그 1등 없는 2등을 했었죠. 그리고 다람이하고 숨도치라는 그런 동화 이야기에도 출연했었고요. 예, 다람이 숙제 공부라는 그 동화 이야기에서는 제가 그 사슴 선생님 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람이하고 숨도치라는 그 동화 이야기에서는 호랑이 역을 했었고요. 요 부분은 그 롤러 스케이트장입니다. 롤러 스케이트장이고요. 그리고 인민학교를 다니고 인민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여기 성천남중 다녔죠. 성천남자고등중학교. 지금은 무산 영웅중학교라고 부릅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북한의 그 총정치국장 조명록 차수도 우리 여기 그 무산 영웅중학교 졸업생입니다. 그 남한말로 말하면 그 우리 학교 선배인 거죠. 학교 선배입니다. 학교 선배고요. 아이고. 여기서 고등중학교 제가 5학년까지 다녔고요. 여기서는 학교 사라총 부위원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89년도에 북에서 남녀공학을 하거든요. 89년도 남녀공학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3번 고등중학교라는 데를 제가 전학을 갔습니다. 여기에서 제 사라총 위원장을 했죠. 여기 앞에 이건 일심중학교인 것 같습니다. 일심중학교. 이건 여중자리였습니다. 원래. 여기를 다녔고요. 이렇게 살다가 제가 그 경성고등물리전문학교라는 데를 갔죠. 아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 후에 이야기는 또 다른 때 또 이제 할 때 있겠죠. 예? 예.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제 또 경성고등물리전문학교 다니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할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뿐 아니고 어려서부터 저는 전번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온 동네에서 이렇게 떠발에 떨리면서 사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떠바 떨려서 계속 살았죠. 그 동네 누나들이 누굴 넣고 다니고 꼬집어주고 물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밥 먹을 때도 그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궁둥이 두드려 주면서 잘한다 잘 먹는다 해야 또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아이 쪽에 정말 밥도 안 먹어서 그 할머니 그 어르신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요. 계속 그 반찬 새 반찬을 해줘야 됐고 밥도 새밥이 아니면 안 먹고 제가 어느 만큼 못되게 놀았냐면 이렇게 그 밥그릇에 밥을 담지 않습니까? 밥을 담는데 그 밥그릇 옆에 이렇게 그 밥알이 그러니까 밥그릇 옆이 더럽다고 밥을 가운데만 탁 파먹고 했었습니다. 제가 가운데만 혼살 났죠 제가. 그런데 그 집에서는 왜 우리 집에서는 욕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늘 습관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모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해서 이모네 그 시집에 이모가 시집을 갔죠. 시집에 한번 아침에 그 심부름을 갔는데 저보고 지금 아침밥 먹으라 하는 거죠. 밥상을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밥상 차려줘서 제가 그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모, 이모부 다 같이 앉아 먹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 밥 그릇 가운데만 싹 파먹은 거죠. 그래서 이모한테 측신욕을 얻어먹었죠. 집에서 어느 만큼 교양을 안 했으면 애가 아직도 이러고 있냐고, 이렇게 밥 먹냐고. 그래서 제가 혼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버릇을 고쳤죠. 이건 나쁜 버릇이니 하고 고쳤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그랬거든요. 소고기도 이렇게 그냥 삶아주면 안 먹었습니다. 힘줄 다 빼고, 돼지고기, 소고기 다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소고기는 장조림 탁 했다가 그 다음에 그 먹여야 먹지, 그거 잘 안 먹었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민지가 보니까 습관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날 아마 이렇게 닮았나 봅니다. 그거 보면. 지금도 영 입이 봤거든요. 요새는 또 우리 집사람이 내 밥맛이 없이 산다고 전어를 또 탁 사다 구웠습니다. 전어 구워서 민지하고 밥 먹을 때 이렇게 민지한테 살코기만 뜯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장가시 있는 건 내가 먹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거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날 키우던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님들도 날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게 아마 그런 데서부터 사랑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지도 이제 크면 그러겠죠. 우리 민지 애한테다 밥을 먹이면서,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했었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었지, 이러면서 부모에 대한 이런 사랑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겠죠. 예.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커서 이야기는 후에 또 하겠습니다. 다른 기회를 통해서. 예, 제가 대선 이야기를 마저 또 좀 잠깐 좀 해야죠. 대선 이야기 어떠냐면, 보면,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37% 얻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진보당 김재원 후보도 한 3만 표 좀 넘게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보당 당원이 6만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제 자료들을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쪽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5년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의당 당원들, 예? 그리고 또 진보당에 속해 있던 당원분들도 그런 시련에 찬 5년이 싫어서, 그래서 아마 자기 당 대표보다도 이재명 후보한테 투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진보당이랑 보면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한 사람들 출당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 통합진보당 해산사건도 겪은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암흑이 5년이 온다는 그런 위기감. 실제로 그렇죠.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당선된 다음날로 지금 서울의 소리에 1억짜리 손해배상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온 거죠. 이건 100억도 아니고 1억입니다. 근데 이거는 1억을 받자기보다도 괴롭히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 대통령 가족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젠 당선이 됐는데 통쾌하게, 예?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때 가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죠. 지난달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옳은 정치를 펼치려면 그거는 지지받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째째하게 논다는 거는 그런 그릇이 그만큼 작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이 커야 그림자 크다는데 그 사람은 산도 큰 사람이 왜 그림자가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이렇게 현 정권을 헐뜯으면서 이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는 이 보수 유튜버들도 기죽을 때 됐겠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웃기는 거는 정강훈이 정강훈 목사가 뭐라 했습니까? 김건희 씨 보고도 뭘 입에 담지 못하는 쌍욕을 했죠. 무슨 년이 하면서 미친 년이 멋지면서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던 게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강화문에서 기습 기도회를 열었다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본인 자체도 정강훈 자체도 그런 거죠. 이제는 이게 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예? 선거 하면서 제가 보니까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조원진 후보 박근혜 대통령 계속 이렇게 하던 사람 아닙니까? 지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진박 감별사 이렇게까지 불리던 사람인데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에도 2만인가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투표수가.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제 말로 엮어서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거 엮어서 했다는 건 잘못이 없는 걸 지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던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런 적대감이 크게 달했었나 보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최저임금 어떻게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걸로 인해서 지지율을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많이 끌어당겼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자기 페이스북에 썼죠. 그렇게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그런데 여가부 폐지가 왜 그렇게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됐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 혼자서 이 사회를 운영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남자 혼자서는 절대로 못 갑니다. 여성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함께 가야 되는데 남자하고 여자는 신체적으로 다르죠. 신체적으로 다르고 남자가 잘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못하는 일을 여자가 하고 실제로 애 낳고 키우고 하는 건 남자들 합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놓고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 배려가 보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한 사회 이거 뭐랄까? 남한 사회 사회적 문화? 여성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 배려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성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 배려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그리고 피미를 반대하는 것 같은 이런 사회적 풍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고소득 계층은 다르죠. 고소득 계층은 여성이 집에서 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득 계층은 돈이 있으니까 음식을 하기 싫으면 사 먹으면 되고 그리고 또 집 거두는 거 아이들 돌보는 거 파출부 사서 쓰면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소득 계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저소득 계층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중요한 거죠. 사회적 혜택이나 배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생각지 않고 그리고 또 결국은 그러죠. 내가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살아보느라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성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 혜택도 있어야 된다. 그런 거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냉장고 같은 걸 그런 건 잘 사는 사람은 냉장고를 안 산다고 합니다.
왜냐면, 예? 잘 사는 사람은 그시그시 사서 먹으면 됩니다. 냉장고에 그 쟁여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에는 못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표현되죠. 그런 사람은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냉장고가 있어야 그 밥도 먹던 건 그 보관할 수 있고 반찬도 보관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그 냉장고 너희 집 냉장고 샀어? 그러면 친구들이 야, 잘 사는데 냉장고를 왜 사? 그 못 사는 사람이나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물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거기에 담겨진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못 산다기보다도 이렇게 저소득계층에 대한 이런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그 대선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이북민들 맹종맹동에 대한 이런 건 경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맹종맹동이 얼마나 그 무서운가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이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성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보면 우리 북에서 흔히 이북민들 와서 하는 이야기 있죠. 왜 왔냐? 하면 독재 사회가 싫어서 왔다. 이러죠.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걸어온 길은 군사독재를 하던 사람들이 그 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검찰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검사는 배운 사람입니다. 법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송하는 과정에 보게 되면 정말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들이대가면서 죄를 씌우고 그리고 또 판결도 드문히 그런 판결들이 나오죠. 비상식적인 판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검찰공화국을 반대한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맹종맹동하는 이북민들 보게 되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죠. 가짜뉴스가 큰 몫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그저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탈북민들 커뮤니티, 단톡방 이런 데서 돌아가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이재명 후보가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라겠나? 그때 어느 호수 옆에서 여학생을 강간을 해서 소년원에 갔다 온 그런 성범죄자다. 이런 끝까지 돌았습니다. 우리 이북민들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대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못하고 일일이 그런 걸 다 걸러서 대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자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정말 문제인 겁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그리고 또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이북민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정권 시절보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들어와서 이북민들에 대한 지원을 훨씬 높여졌습니다. 단편적인 실례로 들어보면 하나원에 나올 때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400만 원이 갔었거든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들어와서 7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거주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16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북민들에 대한 지원을 예산을 삭감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또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이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서 도는 그런 찌라시들을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맹종맹동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16명 선원 죽인 이 살인범들에 대한 그것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살인범으로 만들어가지고 북에다 넘겨줘서 북한 정권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단톡방에다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몇몇 사람이 그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대선을 겪어보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많긴 했었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도 우리가 정상사회로 가자면 아직도 멀었구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교육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이 문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보기보다 진영 논리에 너무나 빠져 있습니다. 저거는 빨래갱이야, 짠. 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죽는 거죠. 쟤는 종북이야. 하면 그 순간 다시는 일을 못 씁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이 안타까운 점들이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말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우리 사회는 열린 사회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다. 그렇지만 그 다양성에 이념은 빠져 있는 겁니다. 저기, 서유럽 자본주의 나라들, 그 나라들은 안 그러죠. 영국에도, 미국에도 공산당은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없죠. 공산당, 빨갱이, 이거는 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도 한 몽둥이에 쳐버리지 않습니까? 한 몽둥이에. 이재명까지도 한 몽둥이에 쳐버립니다. 제가 이재명 지지하니까, 이재명이 빨갱이니까 너도 지지하네. 예? 이재명이 빨갱이니까 너도 지지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아랫방에 내갔습니다. 예. 애가 방해되긴 하죠. 근데 우리 통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네. 이렇게 이런 일들을 20대 대선 때 대선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을 제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이제는 또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그게 하루빨리 또 나라를 추스리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그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데일리 NK 가짜뉴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데일리 NK 늘 가짜뉴스의 진원지 아닙니까? 데일리 NK가. 그래서 오늘 데일리 NK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요. 데일리 NK가 어떤 내용이 뉴스를 내버렸냐면, 북한 국가보위성에서 느닷없이 전쟁 발발 경우를 생각해서 처단 대상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네. 네, 그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서 북한 적을 올렸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저기겠죠? 북한에서 사진 찍어서 보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투쟁 대상, 역량, 방법을 확정하고 필요한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북한에서 나온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다. 이렇게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데일리 NK라고 썼죠? 여기 보면 첫째, 투쟁 대상, 역량, 방법을 확정하고 필요한 조직적, 그 다음에 무슨 군인지 모르겠고요.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게 쭉 다 되어 있죠? 여기서, 이거는 북한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자료가.
왜냐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놓고 제가 가짜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여기에 보면 첫째 하고 동그라미 첫째 쓰지 않았습니까? 동그라미 둘째, 동그라미 셋째, 동그라미 넷째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북에서는 대체로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서류를 작성할 때 어떻게 쓰냐면 숫자 첫째, 둘째 이렇게 대체로 안 씁니다. 첫째로, 우리 글로 첫째로 하고 반점 딱 찍고 쓰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서류의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이 서류가 우리말 문법을 제대로 모르는, 우리말 꾸밈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쓴 겁니다, 이거. 예? 그리고 첫째 하고 썼으면 띄어쓰기를 해야 되죠. 우리 남한은 그렇게 안 합니다. 헌법 탁 치면 첫째, 이랑 하면 첫째 딱 쓰고 동그라미 첫째 하고 띄어쓰기 안 하고 그냥 쫙 붙여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안 합니다. 동그라미 첫째를 했으면 띄어쓰기를 하고 쓰는 거죠. 다음에 또 띄어쓰기 잘못한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보면 18호 대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18호 대상자. 예, 18호 대상자라는 거 이게 18하고 호를 띄었었죠. 이 18하고 호를 띄어 쓰는 게 아니고 18하고 호는 호까지 붙이고 여기서 대상자를 대를 호하고 대를 띄어쓰기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예, 여기를 띄어쓰기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 쭉 내려옵니다. 여기서 보면 등록 사건, 감시 대상자들이 이렇게 썼죠. 이게 여기서도 보면 등록 사건과 감시 대상 여기는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어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등록 사상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에 수사 추격전을 맵짜게 진행하라고 했죠. 맵짜게 진행하라고. 예, 맵짜게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맵짜게라는 거 우리 북에도 그 조선말 대사전이 있거든요. 조선말 대사전이. 자, 조선말 대사전을 보겠습니다. 조선말 대사전에 맵짜다 하고 썼죠, 여기다. 맵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음식의 맛이 맵고 짜다. 두 번째로 매섭게 독하거나 사납다. 근데 이것도 보면 예구가 있죠. 예? 맵잔추위, 맵잔바람, 높은 발소리, 말소리로 맵짜게 내쏘다, 맵잔표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여무지고 옹골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류에서 밝히는 그 맵짜다와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서류에서 말하는 맵짜다는 이 뜻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맵짜다는 그 글이 여기 이 문장에 맞지 않는 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좋습니다. 이제 맵짜기는 무슨 뜻이냐? 그럼 맵짜기는 그 우리말 그러니까 북한에서 발행하는 조선말 대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 맵짜게 하고 쳤습니다. 여기다 조선말 대사전에.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나? 맵짜다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냐? 맵짜다라는 말을 씁니다. 북쪽에서. 근데 뭐라고 말할까? 비속어라고 말하기보다도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다 쓰는 겁니다. 이거는 맵짜다는 말은 함경도, 양강도 사람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안도 이쪽 키니스 아래쪽의 사람들은 맵짜다는 말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이런 말들을 쓰냐? 야, 그 여자 완전히 맵짜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자가 그렇게 옹골차다, 야무지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 남자 완전히 맵짜더라. 야, 너네 그 신랑 진짜 맵짜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 여성의 신랑은 멋지다. 그리고 또 옹골차다, 야무지다, 똑똑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그 자료에서 보면 이런 그 내용이 있죠. 전시, 그러니까 이게 글도 제대로 못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글을 제대로 꾸밀 줄 모른다고. 제때적발 처리하며 전시에 적소굴에 침투시키는 이렇게 쓰든지
해야 되겠는데 전시 적소굴에 침투시킬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글을 쓴 거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남한이 북한을 점령한 경우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남한이 북한을 점령한 경우에 북한에 있는 그 정보원들이 적소굴에 침투를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남한이 또 북한을 점령한 그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또 다른 이런 갈등을 또 붙이기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죠.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 우선 이런 게 아닙니까? 처단 대상자라고 하죠. 처단 대상자. 그런데 처단 대상자라고 할 때는 이런 겁니다. 북쪽에 기급적 토대가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처단 대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서류가 문서가 말해주는 거죠. 문서가 말해주는 뜻은 그런 겁니다. 북쪽에 계급적 토대가 나쁜 사람들은 처단 대상자다. 계급적 토대가 나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니들은 꼭 나쁜 짓을 할 것이다. 이런 그 전제하에 이 사람들은 감시하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처단해 버려야 된다. 처단이라는 건 죽인다는 겁니다. 예?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북쪽에 계급적 토대가 나쁜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계급적 토대가 나쁘다는 걸. 우리 할아버지가 치안대였고 뭐 전쟁 때 그 마을 사람들 죽이고 월남했어. 그래 우리는 계급적 토대가 나빠. 우리 할아버지는 뭐 친일파였어. 그래 우리가 계급적 토대가 나빠. 이런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아이 때부터 압니다. 다. 그런데 이제는 계급적 토대가 해방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급적 토대가 나쁜 사람들이 몇 대에 걸쳐서 왔습니다. 5대, 6대가 되죠. 예? 이제 북에서 혁명의 5세대, 혁명의 6세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세대까지 이제는 왔다는 겁니다. 세대가. 그러면 해방 후에 4명밖에 안 되던 가족이 실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4명밖에 안 되던 가족은 6세대까지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몇 명으로 불어나겠습니까? 몇 명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난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까지 다 합치면 한 70명이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난 우리가.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계급적 토대가 나쁜 사람들, 북한의 뭐 인구 100% 중에서 10%가 됐다. 계급적 토대가 나쁜 사람들이 10%까지는 안 가겠죠. 한 뭐 1%만 된다고 치더라도 그 6세대를 이제 거쳐오는 과정에 북한 사회의 20, 3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북한 사회의 20, 30%를 내가 죽여버린다. 생각을 해봅시다. 할 수 있겠냐 그걸. 누가 하겠냐. 그리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계급적 토대가 나쁜 사람들뿐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사돈에 팔촌에 고모 사촌에 다 친척들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누가 죽이겠다고 계급적 토대가 나쁘다고 죽여버릴 수 있냐. 누구도 못 그럽니다. 그런 결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조선민족이 어느 정도로 가깝냐면, 천수가 가깝냐면요. 제가 이 남한에 와서 어떤 한 탈북민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죠. 탈북민 만났는데, 그분하고 정말 그분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이고, 민주당에 가입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출장에서 술을 같이 먹게 됐죠.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술을 마시면서 그때 우리 어머니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이야기 하다 나니까 그분이 자기도 무산 태생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하다 나니까 어떻게 친척이 되냐면 그 사람이 우리 고모부 고모부 형수하고 맞죠? 우리 고모부 누이 남편, 그러니까 우리 고모부 누이가 그 사람한테 형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친척이 뚝 되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사돈이 아닙니까? 우리는 개사돈이라고 부르는데 북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동생이 군사복무를 했거든요. 평양시 방명사령부에서. 근데 이분도 원래 그 호위국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호위국에 있었는데 호위국 중대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무슨 대학이야? 무슨 군관학교였던가? 하고 호위국 군관학교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군관학교 졸업생인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평양에서 그 다음에 호위국에 있던 일부 부대들이 방어사령부로 넘어갔죠. 그래서 평양시 방어사령부에 들어갔는데 저희 둘째 동생도 그 방어사령부에서 복무를 했고, 우리 고모분의 아들도 최영석이 고모분의 아들도 그 방어사령부에서 그걸 했습니다. 걔가 그 군사복무를 했죠. 내보다 한 6년 정도 우위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형 지금은 뭐 무슨 당비서를 하거든요. 농장에서. 근데 그 형하고 우리 둘째 동생하고 이제 이분하고 세 명이 군사복무하면서 그렇게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너무나 가까운 사람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남한에 와서. 이렇게 우리 조선민족은 따지고 놓고 보면 거의 다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개국적 토대가 나쁘다고 해서 처단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날 죽여주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만 건너면 저 중국인데 가만 안 있죠. 도망치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런 그 뉴스를 내보내는 이 데일리 NK 그 생각을 제가 짚어보는 거죠. 물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우리 남한 사회에서 예전에 그랬죠. 제주 4.3, 그 다음에 보도인명 학살 사건, 광주 학살 사건, 이런 아픔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치유해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처단 대상자라는 이런 가짜뉴스 가지고 국민 갈래치기, 진보는 빨갱이는 처단해야 된다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 그리고 또 통일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남한에서는 정부의 처단 대상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내자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제 타격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선제 타격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전쟁 발발 시에 이 처단 대상자들을 지금 다 등록 다시 하고 감시 강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처단할 자들을 장악하고 그 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자들을 처단해 버리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잘못된 결심을 하도록, 오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머리 든 게 없는 애들은 야 그래? 북한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해야지. 야 그 새끼들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는 거, 통일운동하는 애들 몽땅 장악을 해. 감시해 이제부터. 이러면 이명박근혜 정권 그걸 썩 뛰어넘어서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한 목숨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죠. 그리고 남한사회 민주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우리 오늘과 같은 이런 민주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장본인, 예? 이런 장본인들이 바로 DLNK 같은 이런 매체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뉴스 제목을 며칠 전에 제가 봤거든요. 그 보는 순간에 첫 드는데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일리NK 같은 이런 가짜 뉴스 진원지, 가짜 뉴스 뭐라 해야 되나,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가짜 뉴스 어머니를 그런 데 붙이면 안 되죠. 예? 가짜 뉴스의 진원지들을 향해서 제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가지게 됩니다. 아이고, 여기에 또 뭐 썼네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예, 제 입장에서는 더 자유롭고 가감하게 싸울 사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책임을 늘 그 책임을 느껴야죠. 늘 감시를 각오해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방송 때. 제가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가정을 가진 그 가장이다. 세대주다. 그렇지만 가정을 가지고 있고 제 애도 있는데, 제가 뭐 잡혀간다. 그리고 집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 공안기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민지의 그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없으면 또 그 가정에 아버지가 없게 되면 또 한쪽으로 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저는 늘 걱정했던 거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랬던 겁니다, 저는. 자, 그래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분, 한 40분 좀 넘게 하긴 했네요. 어쨌든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